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10월 30일 방송할 예정입니다만은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탈중앙화, 웹3,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방송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탈중앙화, 웹3,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놓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커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팀 버너스리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76년도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1989년도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최초로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개발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이 웹 서버요. 여기 보관하고 고객들은 클라이언트들은 컴퓨터로 여기 접속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접속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런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웹으로 통신하는 그 시스템을 팀 버너스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팀 버너스리가 개발한 이 웹은 처음부터 분산형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상에 누구나 이런 서버를 인터넷에다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여기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들도 여기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이 이것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 웹사이트를 만들고요. 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웹서버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개인이 웹서버를 운영하면서 이 하나하나 웹서버를 운영하면서 원하는 상대방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협조해서 일하는 거요.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게요. 누구나 자신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웹서버를 운영하고 또 상대방과 협업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 사람이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화된 웹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웹서버요. 웹서버가 이렇게 누구나 웹서버를 세상에 인터넷에 서버를 만들고 클라이언트들이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클라이언트들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웹 1.0 시대는 읽기 전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들은 여기에 서버에 기록된 데이터를 오직 리드해 오는 거예요. 리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가 제공해 주는 것이죠. 데이터를요. 데이터 제공자가 됩니다. 서버는. 그러니까 정보의 단방향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웹 1.0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게 웹 2.0 시대가 되면서 상호작용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봅시다. 페이스북요. 지금은 메타죠. 메타.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 페이스북 서버는 고객들은 여기에 정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정보를 읽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웹 2.0에서는요.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성합니다. 생성. 그래서 읽기, 쓰기가 모두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센터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 여러분들 유튜브 사이트요. 이런 서버들은 이 서버가 어마어마한 컴퓨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센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서버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 웹 1.0에서 봤을 때는 서버죠. 근데 웹 2.0에서는 이게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빅5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플 이런 데서 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보를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는 보면은 이게 구글 데이터 센터는 중앙화거든요. 중앙화.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중앙기관, 이런 중앙화된 아마존과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요. 이런 데이터 센터가 보유했던 데이터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됩니다.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부각되면서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명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래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내가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비트코인에서는 개인이 공개키와 개인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개키 시스템인데요. 보안 시스템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공개키 시스템인데 이 개인이 공개키, 개인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누구에게나 협조하거나 알릴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그냥 자기 개인키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돼요. 이 공개키와 짝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공개키는 이 정수 X, Y 두 개의 큰 정수로 이루어지는데 정수 X, 정수 Y를 이용해서 뭐를 유도에 내어서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개인이 자기 비트코인을 주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우연하게 두 사람이 똑같은 주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느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이만큼 주소가 깁니다. 20바이트, 4바이트, 1바이트, 이게 25바이트죠. 이 공개키로부터 유도된 25바이트,
곱하기 8 하면은요. 8비트니까 8 하면은 8, 5, 40, 8, 26. 약 200비트네요. 200비트. 200비트로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주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해도요. 똑같은 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확률적으로 0은 아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이 이 개인의 비트코인을 처리하고 사용하는데 중앙기관이 전혀 관여하지를 못합니다. 시스템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주소만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의 소유권이 완전히 개인에게 있는 거죠. 그 데이터 주권이라고 합니다.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런 블록체인이 등장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1세대 블록체인. 예, 비트코인을. 자, 그러다가 2세대 블록체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인데요. 소위 이야기하면은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웹 3.0 시대를 엽니다. 웹 3.0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요. 예,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SC라고 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웹 3.0을 보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있고요. 이거는 이 웹 1세대 블록체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탈중앙화. 예,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이것도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기본 토큰으로서 작동하고요. 거래와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1세대 블록체인과 2세대 블록체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은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코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로 작성되는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이 스마트 계약 코드를 개발자가 개발해서 블록체인에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코드가 조건이 만족되면은 10초 단위로, 12초요. 12초 단위로 실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EVM에서 실행됩니다. 이더리움 버추얼머신에서 이 코드가 실행돼서 그 스마트 계약의 상태를 12초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산 앱인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은 컨트랙트 어카운트, 계약 계정이라는 곳에서 배포되어서 거기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또 그 분산 앱이요. 유니스왑 같은 그런 분산 앱의 프로그램 코드들이 실행이 되어서 12초마다 그 상태라 그러는데, 그 상태를 계속 합의를 해나갑니다. 바뀌었다는 그 상태를 합의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계약. 예.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웹 3.0입니다. 예. 탈중앙화의 등장을 한번 봅시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제수의 딜레마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수의 딜레마는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전체적인 결과가 손해를 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요. 그래서 제수의 딜레마를 통해 얻은 교훈은 협력해야 이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이 협력을 하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더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에는 이득이 되더라 하는 게 초합리성입니다. 초합리성. 그래서 이 초합리성은 인간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방법이더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그 발전은, 인간 사회의 발전은 이 제수의 딜레마에서 이야기하는 이 초합리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웹 2.0이 만들어지면서 웹 2.0은 아마존 서버, 구글 서버 같은 그 어마무시하게 데이터를 많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예요. 이 데이터 센터는 항상 중앙화의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거대 조직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고요. 또 이 중앙 집권화된 조직이 정보들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만 유리하게 몇몇 사람들만 정보를 이용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협력의 어려움을 오히려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발전하는데 이 중앙화는 오히려 협력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앙화된 조직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나 이 과정은 스스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중앙화됐다는 것은 정보를 숨기거나 특정인끼리만 공유합니다. 그럼 협력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탈중앙화가 등장을 합니다. 정보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탈중앙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 협력함으로써 경제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조직 구조, 커뮤니티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다시 중앙화에 의존하지 않고 탈중앙화에서 다시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웹 2.0의 정보 집중화와 양극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요. 예, 암호화폐를 통해서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현재 웹 2.0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데 이용한다 그럴 때,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 우리은행 서버를 이용하는 겁니다. 웹 2.0으로. 그래서 이런 그 중앙화된 이런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암호화폐를 통해서요. 조직도 바꾸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요.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바꿔 나가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앙 집중식 기관들이 이게 지금 인터넷이 개발되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인터넷이 지금 한 1980년도부터 웹이 나왔다고 보면은요, 지금 거의 한 40년 이상 이게 안정화되었습니다. 중앙 집중식 웹 2.0이요. 한 45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게 지금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이제 서서히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폐, 이것이 이 중앙 집중식 그 시스템을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는 신뢰 기반입니다. 신뢰 기반. 중앙 집중식 기관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명성.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은행 이 기관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 우리은행에서 법적 책임을 져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에서는 이게 다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요.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고 분산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증을 그러면 이게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 시스템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 중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외부에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은행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블록체인 기반 이쪽은 공개된 네트워크에서 누구나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 방식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분 증명 방식인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자, 이것처럼 공개된 네트워크에서 검증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검증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검증. 투명성 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은행 자료들은 제한적이죠. 공개가 제한적이죠. 일부 정보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모든 거래 기록이 완전히 공개됩니다. 위험 요소를 보면은 중앙집중식 기관은 내부 부패, 해킹, 권력 남용, 이게 이제 심각하죠. 물론 이제 중앙집중식 기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기관은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는 51% 공격.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탈중앙화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이게 10,000개요. 10,000개의 탈중앙화 노드가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5,000개 정도가 나쁜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이 시스템을 공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51%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일어나기 힘들죠. 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스마트 계약 코드의 오류로 해커가 뭐 오류를 만들거나 오류로 그 시스템이 공격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마트 계약 코드도 계속 감시가 되고 있고요. 예. 속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중앙 통제이기 때문에 아주 빠릅니다. 그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비자 카드 처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비자 카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결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왜? 중앙 집중식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POW나 POS 이 검증을 하는데, 거래가 완성됐다고 검증을 하는데 분산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10,000개가 또 모두가 검증에 참여해서 이 거래는 정당하다고 검증을 합니다. 분산해서 10,000개가 각각 검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트코인은 이게 10분 단위로 거래들에 대해서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을 이 만 개 노드가 분산해서 검증을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2초 단위로 블록을 만들어서 거래를 검증하거나 스마트 계약 코드를 실행시켜서 상태 변화를 일으킵니다. 거기에 이제 만약에 검증 노드가 이더리움에서 10,000개다. 그러면은 10,000개의 검증 노드들이 검증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느리죠. 그래서 신뢰 확보 방식으로서는요, 법적 규제도 있지만은 이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신뢰하는 거고요.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기술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 예. 그게 이제 코드, 이걸 움직이는 그 코드요. 프로그램 코드를 검증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요. 그래서 신뢰하는 겁니다. 탈중앙 구조를요. 예. 예. 블록체인과 그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먼저 웹 2.0에서 얘기하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를 봅시다. 예, 이게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 같은데요. 유럽에 있는 어느 데이터 센터 같은데, 이 구글은 엄청난 시설을 만듭니다. 투자를 합니다.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려면요. 그 다음에 이 인터넷과 연결해서 고객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답해 줍니다. 자, 이 투자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뭔가 수익을 얻는 이 수익금으로 이 시설 투자를 하는 거고요. 웹 2.0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서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보관하고 가상머신을 돌리고, 이 가상머신 스마트 계약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그 세상의 모든 스마트 계약이 모든 이더리움 노드에서 돌아갑니다. 이 이더리움 노드가 탈중앙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증 노드가 10,000개면은 10,000개가. 이런 사양을 갖고 이러한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스마트 계약이 돌아가고 상태 관리를 하는 그 노드가 이렇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더리움 노드는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뭘로 대주느냐? 비용을 암호화폐를 줍니다. 암호화폐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H를 신규로 발행해서 줘요. 이 노드를 운영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가치가 없으면은 블록체인은 운영 불가합니다. 아니, 암호화폐의 가치가 없는데 이 노드를 ETH를 발행해서 ETH로 주고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 ETH가 가치가 없으면은 이걸 운영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10,000개가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예, 웹 2.0과 3.0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는요, 블록체인은 웹 3.0의 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고, 이 블록체인은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인터넷 위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고유한 암호화폐를 통해서 운영됩니다.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비용을 충당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건.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BTC 암호화폐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ETH 암호화폐 없이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BTC 가치가 없거나 ETH 가치가 없으면 블록체인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웹 3.0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 계약을 연상을 시켜야 됩니다. 예, 스마트 계약이 없이는 웹 3.0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스마트 계약은 예, 이게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코드요. 이 코드로서 어디다가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은 컨트랙트 어카운트, 우리말로 이게 계약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 계약 코드를 스마트 계약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면은 이 배포한다 그러는데, 배포. 이 코드를 만드는 거,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것을 개발한다 그럽니다. 개발이 끝난 것은 배포를 하는데, 배포를 하면은 이게 코드가 계약 계정 CA에 올라가서 이 블록체인 상에서 CA에 스마트 계약 코드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더리움 노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이더리움 노드는 이게 뭐 만 개라고 하면은 모든 만 개는 동일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이걸 갖고 있고요. 얘도 이걸 갖고 있고 다 동일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3.0 하면은 스마트 계약을 떠올려야 되고요. 우리가 디파이도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DApp이라고 하는데 DApp도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요. 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DApp입니다. 앱이 아니고 탈중앙화 앱인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웹 3.0의 원동력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이 스마트 계약은요. 개발해서 배포해서 계약 계정에 올라가는 이 스마트 계약은 웹 3.0의 원동력입니다. 만약에 현재 우버 차량 공유하는 거요. 우버를 중앙화되어 있죠. 프로그램이 우버 운영이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탈중앙화 버전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스마트 계약 코드로 이게 스마트 계약이 우버로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노드가 다 그 스마트 계약, 우버 스마트 계약이 다 올라가 있는 것이죠. 예. 디파이는 이제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탈중앙화 금융인데요. 이게 은행이 하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작업을 은행 개입 없이 이 스마트 계약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은행 구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요. 이 DApp. 사람들은 이제 이 앱을 이 탈중앙화 시스템, 이 앱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계약, 디파이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유니스왑, 그 다음에 자기의 도메인 네임 같은 그런 정보를 관리해주는 ENS, 이런 것들이 이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의 블록 생산과 검증 방식을 비교해 봅시다. 근데 이제 블록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대로 비트코인인 경우에는 이 10분 단위로 10분요. 10분 단위로 거래들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블록을 만드는 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예, 이게 이제 작성을 우리가 비트코인인 경우에는 채굴이라고 하고요. 채굴. 이더리움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12초마다 장부를 하나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만요. 12초마다. 근데 이것은 이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들은 검증자 노드들이 합니다. 탈중화된 검증자 노드가요. 이 검증자 노드들은 지분을 스테이킹을 해야 돼요. 검증자 노드 역할을 하려면은. 그래서 참여하고 참여한 대가 보상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 노드가 이 블록을 만든 거에 대해서 역시 비트코인 노드들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블록 생산 측면에서 검증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은 합의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입니다. Proof of Work, 채굴 경쟁이라고도 하는데 문제풀이 경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채굴 경쟁, 작업 증명이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분 증명입니다. 2022년 이후로 지분 증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채굴자가 되는 거고요. 이 채굴자가.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 검증자가 지분을 스테이킹해 놓은 검증자가 운영 주체가 되고요. 참여 조건은 이 고성능 컴퓨터와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ETH를 스테이킹하면 됩니다. 지분을 맡겨놓으면 됩니다. 보상 방식은 이 10분마다 채굴 경쟁에서 승리한 노드에게는 채굴을 성공한 노드에게는 장부를 만든 노드에게는 BTC를 보상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12초마다 이 블록을 만든 검증자 노드들에게는 ETH를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여기서는 경쟁에서 비트코인은 경쟁에서 승리한 노드에게만 보상이 가는 거고요. 이 검증자 노드는 어떻게 보면은 함께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검증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상이 검증자 노드에게 골고루 ETH를 발행해서 보상을 하고 수수료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채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고요. 이더리움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거죠. 탈중앙화 수준은 이게 이제 전 세계 채굴자가 분산되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지금 채굴자가 미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 거의 다 있고요. 유럽에 조금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중앙화 수준을 보면은 이더리움은 상당히 높죠. 이 정도로 많은 노드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저장 주체를 한번 봅시다. 다시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은요, 거의 10분마다 장부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요, 처음에 제네시스 블락이라 그러는데 첫 장부부터 최근의 그 장부까지 이걸 누군가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은 12초마다 만들어집니다.
이더리움도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장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누가 이 장부를 보관하고 있을까요? 저장 주체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이걸 풀노드라고 합니다. 풀노드. 이 전체 노드요. 이더리움도 풀노드라고 합니다. 또는 상태 저장 노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자꾸 이게 상태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스마트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뭔가 계약 코드 자체가 상태가 이 12초마다 다음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상태가. 그 세상의 모든 스마트 계약 코드 중에서 일부분이 이 12초마다 상태가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태 저장 노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노드의 역할을 보면은 블록과 트랜잭션 검증 저장을 합니다. 이 블록을 검증하고 저장을 하죠. 풀노드에서는 채굴자가 만든 블록을 그 다음에 이 10분 동안에 이루어진 트랜잭션을 검증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요, 이 전체 노드는 블록, 트랜잭션, 상태, 스마트 계약, 실행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구조를 보면은 저장하는 구조를 보면은요, 데이터 저장 구조를 보면은 이 블록체인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출력, 아웃풋, 이게 이제 여기 비트코인이 들어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뽑아서 관리를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음 차에서 설명됩니다. 이더리움은 계약 계정의 그 스테이트, 상태, 스마트 계약 코드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저장 방식은 모든 노드가 동일한 블록체인 복사본을 보유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약간 달라요. 이더리움은 세상의 모든 스마트 계약 상태를 보관은 하지만은 이 12초마다 달라지는 그 계약 코드는 일부란 말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요거 일부만 달라지는 것만 바꿔나가면 되거든요. 12초마다. 전체를 다시 손보지 않고 바뀌는 상태만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 기술이 패트리카 트리라고 합니다. 파트리시아 트리라고 합니다. 복합구조로 저장합니다.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 비트코인은 이 풀노드가 이 블록체인을 다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요 헤더만 어떻게 저장해보자. 그래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량 노드 개념이고요. 예. 이더리움에서는 이거를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확장성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스마트 계약 지원이 없습니다. 스마트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요.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처리 못합니다. 비트코인은 CA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더리움에서는 이게 특징이죠. EVM으로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에 있는 스마트 계약 코드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서 그때그때 12초 단위로 해당되는 계약 계정의 상태를 계속 바꾸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비트코인 쪽의 이 풀노드요. 풀노드는 전 세계에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되고, 이더리움 쪽의 그 노드요. 풀노드는 약 그 10,000개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의 지속 가능성. 예,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이것은 채굴노드와 풀노드의 그 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비트코인은 10분 단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이 작성된 장부를 보관을 합니다. 이 10분 단위로 장부를 블록을 만들죠. 만드는 것은 경쟁적으로 채굴로드가 이거를 만들고요. 이 만드는 것을 블록을 검증하고 이 전체를 보관하는 것은 이 풀로드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채굴로드는요, 거래들을 모아서 10분 단위로 거래들을 모아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해당 블록의 그 어떤 해시값을 찾는 이 작업 증명 방식을 수행합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성공한 채굴로드에게 블록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성공적으로 생성했다는 것은 해당 블록의 원하는 해시값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성공적으로 생성한 채굴로드는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때 보상하는 이 비트코인은 새로 발행한 비트코인입니다. 또 1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블록에 포함된 거래들이 지불한 수수료도 채굴로드가 보상으로 받습니다. 채굴에 승리한 노드가 보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발행과의 관계를 보면요, 비트코인은 2008년부터 중앙기관 없이 이 채굴을 통해서 이 블록 하나하나 채굴을 통해서 채굴에 성공한 노드에게 비트코인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블록 하나 채굴하면은요 50비트코인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4년마다 반감기를 둬가지고요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현재는 10분 단위로 블록을 성공적으로 채굴하면은요 6.25BTC를 주고 다음 반감기 이후에는 3.125BTC로 추려될 예정입니다. 이 방식으로 차츰차츰 이제 비트코인 발행량이 줄어들어서 총 발행량은 약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2100만 BTC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블록체인 채굴로드가 만든 블록을 보관하는 풀로드요. 풀로드는 블록체인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래서 풀로드입니다. 또 채굴로드가 만든 블록과 거래의 그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채굴은 하지 않지만은 이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보안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풀로드는 직접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장점은 개인이 어떤 풀로드를 운영하면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검열 저항적인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 풀로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풀로드를 운영을 합니다. 이더리움의 앞으로 이더리움이 지속 가능할까? 검증 노드의 수익성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2초 단위로 장부를 하나씩 만들죠. 검증 노드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검증 노드들이 이 장부들을 블록체인을 보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2년 이전에는 이더리움도 작업증명 방식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에너지 소비가 완전히 감소했습니다. POS하고 POW는 이제 에너지 소비가 상대가 안 됩니다. 또 EIP로 구글을 도입했어요. 이더리움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거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거래 수수료를 일정 부분을 소각해버립니다. 그래서 ETH가 공급을 줄여요. 그래서 전체 총 ETH 유통량은 공급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레이어2 솔루션을 통해서 처리량을 늘리고 수수료를 낮추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을 늘리면은 수수료 수입이 있고요. 그걸 소각해버리면은 이더리움은 더 확실하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검증 노드의 수익 항목을 봅시다. 모든 검증 노드들은 검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킹을 해야 되고 지분을 ETH 지분을 참여해야 되고요. 지분을 보관해야 되고 그 대신에 보상을 받습니다. 신규 발행되는 ETH 일부가 검증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이자로 치면은 약 1년에 연 3% 정도 그 이자가 됩니다. 스테이킹한 것에 대해서요. 또 팁도 받습니다. 사용자가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부가 수익도 있고요. L2 레이어에서 수익도 받습니다. L2 이게 블록 트랜잭션이라 그러는데 L1의 데이터를 보안 검증을 위해서 내려보낼 때 수수료를 냅니다. 이게 L1 검증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의 상호작용을 보면요. 이더리움의 지속 가능성은 검증자 수익성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네트워크의 활동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사용하면 수수료가 증가하죠. 수수료가 증가하면 검증자 수익이 증가합니다. 또 수수료가 증가하면 베이스 수수료라 그래서 소각이 확대됩니다. ETH 공급이 당연히 감소되죠. 소각이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ETH 가격을 상승하게 합니다. 스테이킹 수익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검증자 노드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검증자들은 수익이 되니까 서로 참여하려고 하고 많이 참여하면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요. 디지털 도시처럼 작동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검증자들은 그 도시의 인프라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잘 작동하면 사용자, 개발자, 검증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네, 오늘 방송은 웹 3.0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요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이거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히려 다음 방송부터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